누군가 비비 신기하네. 알면 알수록 더 놀라워. 안녕하십니까. AI 많이 쓰시죠? 챗GPT, 구글 제미니 이런 것들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AI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 완전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AI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 많이 쓰는 AI가 챗GPT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요. 딥식이라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AI가 있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논문 관련해서 장점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퍼플렉스티라는 AI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이버에서도 AI를 만들어서 지금 시범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AI한테 질문하면 똑같은 답이 나올까요? 아니면 AI마다 내주는 답이 좀 다를까요? 그래서 저희 누간강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AI 랭킹 쇼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여섯 가지의 AI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고 랭킹을 매겨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AI 랭킹 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물어봤어요. 자폐 스펙트럼의 주요 이슈가 뭐가 있는지 챗GPT부터 시작해서 퍼플렉스티까지 5개의 AI한테 물어보고 어떤 대답을 해주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챗GPT를 보시면 1등이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가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일찍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느냐, 혹시 피를 뽑아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1등에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유전인자 보고 환경인자 보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답을 해줍니다. 3등은 좀 과학적이죠. 뇌연결성 신경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답들을 해줬어요. 구글은 좀 다릅니다. 챗GPT하고 옆에 보시면 1등이 유병률 증가로 되어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많아지고 있느냐. 2등은 조기 개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찍 아이들에게 치료나 중재를 해줄 것이냐. 3등은 성인 삶의 질이에요. 언뜻 보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우리 자폐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청소년기, 성인기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자폐와 관련된 중요 이슈라고 구글이 답을 해줬습니다. 네이버로 가보실까요? 네이버는 첫 번째로 진단 기준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답을 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특수교육, 통합교육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세 번째,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런 게 중요한 이슈라고 대답을 해줬네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딥식은 또 다릅니다. 딥식의 첫 번째 이슈라고 대답을 한 답은 조기 발견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평생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세 번째입니다. 참 중요하죠. 사회적 낙인과 인식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 이슈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뭔가 좀 AI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시겠죠? 퍼플렉스티입니다. 퍼플렉스티는 연구하시는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참 많이 쓰는 그런 AI인데요. 환자 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났느냐. 10년 사이에 유병률이 한 12배쯤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 유전적 요인이 도대체 뭐냐. 신경망 가지치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죠.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주요 이슈라고 꼽아놨습니다. 좀 다릅니다. 5가지가 다 다른데요. 공통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AI들이 조기 진단이 이슈로서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유전적 요인이 뭔지 살펴야 된다, 성인이 되어가는 우리 장애우들이 많으니까 성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치료 접근이 얼만큼 빨리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된 주요 이슈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모아봤어요. 어떻게 이 5가지들을 다 모으면 어떤 답을 하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흰맵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얼핏 보시기에도 비슷한 점도 있지만 특정 이슈에 대한 답은 특정 AI에는 없는 것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AI마다 조금씩 다른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요. 1등부터 다 모아놓으니까 AI마다 다른 답이 있기 때문에 19등까지 이제 자폐증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9등부터 1등까지 우리의 AI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위입니다. 아동 청소년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아동 청소년기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도와주고 할 건지가 주요 이슈다라고 답을 해줬고요. 18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우리가 약이 없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자폐 증후군에는 스펙트럼 증후군에는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이나 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폐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특수교육 받는 거, 우리가 무슨 다른 행동 인지 치료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디지털 앱으로 퍼스널 컴퓨터나 아니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화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금방 쉽게 될 것 같진 않지만 관심들이 많고 이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AI가 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17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위입니다. 감각, 과민, 통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감각 과민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일부의 경우에는 감각 과민이 아니라 너무 감각에 대해서 둔감해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아이들은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고 촉각에 대해서 민감하고 시각에 대해서 민감하고 다양한 감각 과민증을 보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당사자들이 이렇게 감각 과민성을 보이는지 연구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중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현재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슈라는 겁니다. 자, 16입니다. 맞춤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개인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증상에도 차이가 나타나고요. 증상에는 종류도 차이가 나고 증상의 세기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ADHD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경련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잠을 못 자는 아이도 있고 배가 아픈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런 증상이 없죠. 그래서 증상의 종류가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별로 어떻게 가장 맞춤형의 치료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그런 치료 시스템은 갖추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AI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입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자폐 아이들의 증상이 될 테니까요. 사회적 의사소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왜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원인도 알고 중재법도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여전히 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꼽아줬고요. 14위입니다. 치료 개입의 근거. 우리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치료법이 있죠. 의약품, 병원에 가면 의약품들을 처방을 해주셔서요.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숲치료라든지 음악치료, 굉장히 많죠. 행동인지 치료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치료법들이 근거가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근거가 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치료가 유지가 되고 활용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비용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당사자들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개입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우리 많이 쓰고 있는 행동인지 치료 같은 것들은 그래도 임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치료의 근거가 많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근거가 가장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는 것들은 치료제겠죠. 약물이 될 겁니다. 그런 임상시험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식약처나 FDA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요.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약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 개도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위, AI가 꼽아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요 이슈 13위, 이질성과 하위 유형을 나눌 수 있겠느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증상과 증상의 종류를 보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자폐를 자폐 타입 1, 2형, 3형, 4형 이렇게 나눌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이질성에 근거한 하위 유형을 나눌 수만 있다면 자폐를
연구하고 치료법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위 유형 구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한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하위 유형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네. 자, 12위입니다. 가족 지원. 우리가 당사자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가족들, 보호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혹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을수록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가족 지원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AI들도 가족 지원의 어떤 방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것이 자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12위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11위입니다. 11위 뇌연결성과 신경회로, 자폐와 관련된, 즉 사회성과 관련된 혹은 상동행동의 조절과 관련된 뇌회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미디얼 프론탈 콜텍스라고 하죠. 전두엽 부분의 가운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사회성의 조절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신경회로들이 이 사회성을 조절한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그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신경회로를 이루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뇌연결성과 신경회로를 구분하는 것들이 주요 이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10위권으로 넘어왔습니다. 5가지의 AI가 얘기하고 있는 주요 이슈 10위, 유전, 환경, 상호작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유전인자와 환경인자가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유전인자와 환경인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인자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아빠의 나이라든가 조산이라든가 임신 중에 당뇨병이라든가 특정 약을 잘못 먹었다든가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환경인자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 관련성을 지니면서 자폐가 발생하는데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규명해야 된다. 이것들을 AI가 10위로 꼽아 주었습니다. 자, 9위입니다. 통합교육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법, 훈련법, 중재법들이 있고요. 특수교육이 있고요. 특수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아이들,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Interagency Autism Coordination Committee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부처가 다 모여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교통부, 그다음에 다른 복지부 다 포함해가지고요. FDA 물론이고요. 어떻게 AI 자폐증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통합적으로 모여서 정책을 설계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게 통합교육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AI가 뽑은 9위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8위입니다. 진단기준을 끊임없이 개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진단기준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현실 세계에 맞게 개정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주요 이슈입니다. 7위는 조기 개입입니다. 조기 개입을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조기 개입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되어 있지만 조기 개입의 방식이나 순서라든가 언제쯤 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AI가 꼽은 7위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6위입니다. 유병률 증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자폐증의 유병률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이제 3%를 넘어가고 있죠. 미국이 3.5% 정도 유병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병률이 증가하니까 트럼프 정권에서 굉장히 이 이슈가 핫 이슈가 됐죠. 전국적인 국가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느냐. 하도 답답하니까 타이레놀 탓을 하는 거죠. 그죠? 임신 중에 진통제 타이레놀을 잘못 먹으면 유병률이 확 증가한다. 이런 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불분명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유병률 증가가 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진단을 잘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 부모나 아니면 유아원이나 이런 데서 의뢰가 빨리 오겠죠. 아이한테 좀 검사를 하고 스크리닝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거나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제 5위권으로 들어옵니다. 5위는 당사자의 권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요 이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4월 2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인식의 날입니다. ASD Awareness Day라고 해서 유엔이 정한 자폐의 날이죠. 4월 2일 날 우리가 판 배지도 달고요. 파란 불도 유명한 건물들에 켜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요. 당사자가 한 개체로서 인격을 가진 당사자로서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권리들을 정확히 다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권리와 인식 개선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4위입니다. 공존질환의 복잡성. 자폐는 사회성 장애와 상동행동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장애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질환도 같이 나타나죠. 우울증 나타나고요. 수면장애 나타나고 ADHD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전증이 나타나서요. 한 30%의 친구들이 뇌전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경련을 보이는 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그 공존질환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공존질환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관리를 하면 그것이 자폐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30% 정도의 아이들이 경련을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경련을 최대한 일찍 처리하는 것이 자폐 증상의 심각도나 아니면 자폐 증상의 유무 생기거나 혹은 없어지거나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서 수면장애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혹은 복통이나 설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우울증, 뇌전증, ADHD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가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3위입니다. 드디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요. 동메달 이슈가 신경 다양성 논쟁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권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동 청소년 지원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는, 통합교육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겠죠. 다양한 문제점들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신경 다양성.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양한 스펙트럼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논쟁이라고 썼습니다. 신경 다양성에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러나 신경 다양성을 너무 과도하게 또 강조를 하다 보면 치료법의 개발이라든가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속도가 늦어지고 좀 저해를 받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신경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남들한테 또 주장하고 이럴 것이냐라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역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것이 AI가 꼽아준 세 번째 동메달이 되겠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인 삶의 질, 자립,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입니다.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초기에 진단받은 아이들이 이제 막 30을 넘고 40 가까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립해서 살 수 있을까, 혼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죠. 아마 보호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 성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도와주고 자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 우리 분야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2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AI들이 꼽은 2위의 이슈입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AI가 뽑아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관련 주요 이슈 1위 금메달. 네, 조기 진단과 바이오마커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 중재라든가 치료라든가 효과가 더 크다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진단 평균적으로 받는 시기가 3세가 넘어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큰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시려면 짧게는 1년, 길면 2년 반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중요한 아주 타임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진단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조기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다음에 조기 진단을 위한 이런 체계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바이오마커 연구가 활발합니다.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진단을 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혈액 검사라든가
유전자 검사라든가 뇌 영상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표지자인 거죠. 피를 뽑아서 이 친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맞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바이오마커는 없습니다. 염증성 지표가 올라간다. 뭐 다양한 이 메타볼라이트, 대사체죠. 그런 것들이 변동이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자폐의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스크리닝 정도, 선별 검사 정도로의 효과가 있는 바이오마커들 혹은 유전자 검사들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확실히 자폐를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정도의 유전자 검사나 혈액 검사는 그리고 또 뇌영상 검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뇌과학자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진단 마커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마커 연구가 앞으로 관심 가지고 주요하게 수행해야 될 자폐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 1위라고 5종류의 AI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강해가 아닌 것 같아 누가 한강 TV 놀라워